재미있는 어드벤처 소설로 손색이 없는 흥미진진한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오인창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네안데르탈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한 존 단튼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이었던 네안데르탈은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고고학자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구소련 타지크스탄 공화국 파밀산에서 실종이 되어서 그 제자가 실종된 스승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종된 고고학자가 갑자기 이들에게 한 소포를 보내는데 그 안에 완전한 형태의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개골을 분석해 보니까 죽은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3만 년 전에 멸종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네안데르탈인이 사실 우리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전제가 이 소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따로 각각 공존을 하면서 진화를 하였다는 거죠. 이 소설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이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초능력을 따로 쓴다기보다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거 마치 자연을 창의적으로 이용하고 변형하는 크로마뇽님들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어떠한 비밀 공간에서 평화롭고 은밀하게 살고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한 생인류의 후손들인 한 무리의 세력들이 아마 전 CIA 요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네안데르탈인들의 초제한적인 능력, 즉 초능력을 군사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각각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였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때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잠시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연구가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이 가장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프리카 기원설입니다. 인간이 5만 년에서 1만 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때 일반적인 정설로 이렇게 배우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아프리카 기원설에 따른 인류의 기원을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또 다른 시각을 전해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이징 원인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소설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하지윤 작가님의 베이징맨입니다. 이 책을 쓰신 하지윤 작가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날개에 소개된 작가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통합예술대학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시인으로 등단한 뒤 KBS와 MBC에서 드라마 작가로 일했다. 작품으로는 사라진 문명을 찾아 떠나는 새 아이들의 모험담을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 판기아 시리즈가 있다. 하지윤 작가님이 최근작 젊은 그들이라는 작품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출간이 된 상태입니다. 1921년 스웨덴의 지질학자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 팀이 베이징에서 50km 떨어진 주구점이라는 지역에서 한 치아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 캐나다 출신의 미국 인류학자 데이비슨 블랙을 필두로 여러 차례 주구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929년 12월 2일 중국의 고고학자 배문중, 그러니까 페이원중이라고도 부르죠, 온갖 시련을 딛고 완전한 형태의 두개골을 주구점에서 발견을 합니다. 바로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입니다. 베이징 원인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학계의 정설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인류의 증거이기도 했는데, 이게 그만 중일 전쟁이 한창 심화하는 도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호련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라진 베이징 원인 화석은 지금도 오리무중이어서 이에 대한 각각 이야기들이 현재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 소설 베이징맨은 페이원중이 베이징 원인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베이징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고고학자이자 보물 사냥꾼인 핑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이 소설은 배경과 인물 구성이 철저하게 탈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인이 한국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장르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한국 문학의 탈지역성, 탈경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탈국경적이고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대에서 한국 장르 문학의 로컬성을 넘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으로서 일종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인공이면서 한국적인 공간이 전혀 없는 게 짐짓 읽으면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 한국 소설이라는 선입견을 지운다면 딱히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로컬리즘은 세계화 속에서 특별하고 고유한 개성으로 보편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이 소설은 실제로 사라진 베이징 원인, 즉 베이징맨의 행방을 찾아가는 모험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어드벤처 소설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베이징대학교 고고학과 출신이면서 보물 사냥꾼이기도 한 젊은 핑이 주인공이고 그 주변으로 랴오위, 장한, 레이더스 역봉, 그리고 이들을 서포트해주는 천재 해커 황다와 함께 베이징맨을 찾으면서 동시에 앞서 실종된 핑의 고고학자였던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 그러면서 정체불명의 검은 괴물들의 습격과 추격을 뿌리치면서 베이징, 주구점, 텐진, 필리핀 그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하나하나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일본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에 대한 정보, 47이라는 숫자에 대한 비밀, 몬이라는 일종의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조직, 그리고 각종 전설로만 내려오는 여러 보물들에 대한 깨알 같은 정보들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재미있는 어드벤처 소설로 손색이 없는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몬에 대한 비밀 조직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왕생의 왕 그림은 이미 오래된 운명대로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며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리고 몇백 년 전 6손가락을 가진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인물에게 건너갔다. 귀모라고 불리던 천하의 책사 구로다 요시타카는 혼노지의 변으로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의 횡사 소식을 듣자마자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빠른 바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빨리 회군할 것을 간곡하게 진언했다. 그러나 하시바 히데요시는 회군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며 갈등만 했다. 귀모는 당대의 술사답게 뱀의 혓바닥으로 하시바 히데요시를 꼬드겼다. 히데요시님에게 드디어 천하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의 충성을 받아주십시오. 귀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왕생의 왕 그림을 바쳤다. 이 그림을 가진 자는 왕이 됩니다. 하시바 히데요시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왕 그림을 본 후 고심과 갈등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바꾸었다. 하시바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름을 바꾼 후 원숭이 얼굴을 닮았다고 놀림을 당했던 외모는 왕의 얼굴로 바뀌었다. 왕의 얼굴로 외모가 바뀌자 왕이 태도까지 갖추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갖추게 된 왕의 얼굴과 왕의 태도는 진짜 큰 세계를 지배한다는 일종의 천명이었다. 그에게 진짜 큰 세계란 전 세계를 뜻했다.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체를 정복하고 통일했다. 나아가 아시아 전 지역을 정복하려는 야망까지 갖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도 침략했다. 조선은 중국으로 가는 발판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짜 큰 세계를 만들겠다고 주변에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도 무색하게 너무 어이없이 죽고 말았다. 진짜 큰 세계를 이루겠다는 천하 대망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루기 전에 너무도 어이없이 죽고 말았다.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자 그의 천하 대망을 따르던 사무라이들은 그를 신격화하여 신사의 신으로 봉안하였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의 멸문을 지시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멸문지화로 인해 가문의 씨가 마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서녀였던 나아히메였다. 나아히메는 무서운 세상을 버리고 곧바로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 대망을 잊지 않은 신복 다케나카 히게하루가 나아히메를 찾아왔다.
다케나카 시게하루는 나하히메와 혼이 난 후 그의 수하들을 이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왕 그림을 수습해 자신들만의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 조직을 바로 몬이라고 불렀다. 몬이라는 일본의 비밀 조직에 대한 기원을 다룬 대목이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4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47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신구라입니다. 주신구라는 1701년 당시 일본 에도성에서 아코라는 지역의 본주인 아사노 나가노리가 막부의 무사인 기라 고즈케 노스케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할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할복한 아사노의 신하들이 47명이었는데요. 그 다음해인 1702년 주군 없는 낭인이 되어버린 47명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주군이 억울하게 할복하여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기라를 찾아가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그 목을 본인의 주군이었던 아사노의 묘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항명이죠. 항명을 일으킨 47명의 무사들을 향해 막부는 집단 할복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47명의 무사들이 단체로 할복하여 목숨을 끊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주신구라라고 합니다. 이 주신구라라는 문화는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종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신구라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서점에 가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베이징맨은 어디에 있었는지, 실종된 고고학자 아버지를 찾아나가는 핑은 아버지를 찾게 되는지, 아버지는 왜 실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을 끈질기게 뒤쫓는 검은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이 책을 구입하여 읽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고유한 권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윤 작가님의 어드벤처 소설 베이징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오인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